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로 큰돈 벌고 싶으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은 단 5%에 불과하며 개인 투자자의 80% 이상은 돈을 벌기는커녕 원금조차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힘든 걸까요? 잘못된 매매 습관, 종목 선정 실패, 인내심 부족,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 등등 정말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이유를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원칙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이 투자 원칙을 잘 지켜낼 수 있다면 주식 투자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그 투자 원칙이 도대체 뭔데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답은 늘 책 속에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고 고민한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쉽게 그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가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 중인 기술주 애널리스트 마크 마하니가 쓴 책을 통해서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기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처럼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미국 증시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죠. 우리는 현재 기술주 대세 상승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자신의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10배 주식, 템버거 주식을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템버거 주식이란 10배 상승하여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템버거 주식은 기술주에 잔뜩 널려져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02년 0.37달러에서 2020년 557달러로 1,500배 주식이 되었고요. 아마존은 1997년 1.4달러에서 2020년 3,531달러로 2,500배 주식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기술주의 템버거 주식은 너무나도 많죠. 이처럼 기술주는 최근 몇 년간 유례없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나스닥 지수는 S&P 500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약 최근 몇 년간 본인 포트폴리오에 기술주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포모를 느끼셨을 겁니다. 즉, 장기 투자에 있어 그리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술주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기술주가 혁신을 만들어내고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 중에 극소수만 살아남아 업계를 주도해 나가는데요. 여기에 기술주의 변동폭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약 2년간 나스닥 지수는 100% 급등하였습니다. 2000년 3월에는 무려 5,000포인트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이후 버블이 꺼지면서 6개월 동안 무려 77%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기술주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수익은커녕 돈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의 저자 마크 마하니는 1998년도 닷컴 호황기의 월가 애널리스트를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깨우치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지난 25년간 저자가 어렵고 힘들게 배운 교훈들을 기술주 투자의 10가지 원칙으로 정리한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10가지 원칙 중 오늘은 3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두 번째 레슨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펀더멘털과 추세는 완전히 별개다.
이 책의 저자는 특정 업종에서 가장 좋은 종목일지라도 대규모 매도세는 피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정을 거치지 않고 무한정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어디 있던가요? 미국 시가총액 최상위 5개 기업 모두 마이너스 20%에서 크게는 마이너스 40%에 달하는 대규모 조정을 한 번씩 꼭 거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마존의 경우 2006년 초부터 2020년까지 무려 7,200%라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매출 성장률과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파이가 93% 상승할 동안 아마존은 무려 441% 급등하였습니다. 동일 기간 동안 스파이 대비 4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 것인데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죠.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도 없습니다. 2018년 8월 31일부터 12월 21일 약 4개월 동안 아마존의 주가는 32% 급락하였습니다. 이때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면 미국, 중국 간 무역전쟁을 선포하였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원인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이런 요인은 아마존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급락을 보였던 4개월 동안 아마존의 펀더멘털 변화는 전혀 없었고요. 하반기 매출 성장률은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월가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도 나왔는데 시총의 3분의 1을 4개월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즉 여기서 저자는 최고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주가는 회사의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두 번째 레슨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업종에서 가장 좋은 기업과 주식을 골랐더라도 하락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 인내는 보상받겠지만 투자자는 그 과정에서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하락을 경험할 것이다. 아무리 펀더멘털이 탄탄한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말이다. 업계 최고의 주식도 대규모 매도세는 피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주가의 단기 변동성을 무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길게 생각하고 길게 성공하자. 우리는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기술주 투자에 임해야겠죠. 이번에는 레슨 4번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의 법칙과 2%의 법칙을 기억하라. 이 책의 저자는 장기적으로 기술주의 경우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은 매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속적으로 20% 이상의 성장률을 창출해내는 기업은 단기 수익성 전망에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양호한 주식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자가 매출을 강조하는 것인지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야후라는 기업을 알고 계신가요? 야후는 닷컴 붐이 일던 1990년대 인터넷 업계를 지배했던 회사인데요. 상장 후 2000년대 초반에 무려 3550%까지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였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곤두박질 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수익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야후는 15년 동안 매년 평균 33%의 탄탄한 현금성 영업이익 마진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야후의 가치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된 것일까요? 원인은 바로 2006년 이후 매출 성장률 20% 이상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측의 표를 보시면 닷컴 붕괴 이후 2006년까지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2003년 초부터 2005년 말까지 무려 383%라는 주가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2006년도 이후 단 한 번도 지속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06년을 기점으로 현저히 매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매출 성장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분이 잘 아시는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2002년 5월에 상장하여 2020년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상장 후 2019년까지 줄곧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18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가는 어땠을까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도 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42,000%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매출 성장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S&P 500 기업 매출 성장률은 5에서 7% 정도가 나오는데요. 넷플릭스는 무려 25% 이상의 정말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 성장이 실제로 주가를 견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번에도 레슨 네 번째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네 번째, 20%의 법칙과 2%의 법칙을 기억하라. 이 챕터에서 저자가 남긴 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이 주가를 움직인다. 고성장 기술주의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은 매출이다. 5년간 매출 성장률 20% 이상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기업은 S&P 500 구성 종목 중에 단 2%뿐이다. 이때 1분기 20% 이상 매출 성장률이 아닌 5에서 6분기 연속 꾸준하게 20% 이상 매출 성장률을 달성한 기업을 찾아라.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9번째 레슨, 종목을 선택할 때 밸류에이션을 믿지 마라입니다. 보통 우리는 밸류에이션을 통해 적정 주가를 생각하곤 하는데요. 저자는 종목을 선택할 때 밸류에이션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과 조금 다른 내용이라 더 관심이 가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흥미진진하고 주가 고공비행, 또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이 비싸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기술주의 경우 S&P 500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의 퍼는 15배고요. 나스닥의 경우 20배입니다. 본질적으로 기술주가 비싼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그렇지 않은데요. 이 책의 저자는 종목 선택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밸류에이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게 도대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자는 밸류에이션보다 주식이 시장 대비 비싸게 거래되는지 싸게 거래되는지, 해당 종목이 동종기업 대비 비싸게 거래되는지 싸게 거래되는지, 또한 자신의 성장률 대비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성장률을 감안하지 않은 밸류에이션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저자는 자세한 예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책에 나오는 성장률은 어떻게 비싼 주식을 합리적인 주식으로 바꾸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달러의 성장률 20%를 가진 기술주 A가 있고 15달러의 성장률 10%를 가지고 있는 일반주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A 주식의 퍼는 20배이고요. B 주식의 퍼는 15배입니다. 이렇게 보면 B 주식이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주가는 변하지 않고 EPS 성장률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4년차의 퍼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이후에는 기술주가 일반주보다 더 저렴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장률을 감안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술주가 높은 멀티플 20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기업의 높은 성장률은 곧 높은 주식 수익률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현재 20달러에 거래되는 기술주의 퍼가 20배이고 EPS 성장률이 20%라고 가정했을 때 이 EPS와 퍼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5년 뒤 수익률은 107%가 될 것입니다. 반면 성장률 10%의 일반주의 경우 5년차 수익률은 46%가 됩니다.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성장률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목을 고를 때 무작정 밸류에이션만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이런 성장률까지 감안해서 종목을 골라야겠죠.
성장률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의 중요성을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페이스북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년부터 2020년까지 페이스북의 펀은 17배에서 25배 사이를 유지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시장 대비 퍼가 높은 편이기는 했지만 페이스북은 꾸준한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회사였습니다. 5년 동안 페이스북의 매출은 54%, 47%, 37% 정말 가파르게 성장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가파른 기간 동안 스파에 대비하여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퍼가 높은 주식이라고 해서 단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퍼가 높더라도 높은 매출 및 EPS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퍼가 높은 주식도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익은 아주 작은데 퍼가 높은 기업이라면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익이 아주 작은데 퍼가 높다면 썩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은 작은데 퍼가 높은 기업일 때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회사가 상당 기간 높은 매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중요한 투자 때문에 현재 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사의 장기적인 영업이익률이 현재 수준보다 현격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아주 높은 퍼도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질문만 소개해드렸지만 책에서는 정말 자세한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무 이익이 없을 때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이익이 없다면 퍼를 구할 수도 없고요. 퍼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성장률이나 수익의 질도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이익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업이 있나 하시겠지만 특히 기술주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스닥에 포함된 기업 중 3분의 1은 현재 이익이 없습니다. 이 책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평가 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싼 비즈니스 모델로 이미 이익을 내는 상장 기업이 있는가? 두 번째, 회사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면 사업 내에 수익성이 있는 다른 부문이 있는가? 세 번째, 규모가 기업을 수익성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 네 번째,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책에서는 아주 자세한 예시로 이해하기 쉽게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셔서 이 내용을 모두 습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레슨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종목 선택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밸류에이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때로 기술주는 비싸 보일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쁜 주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퍼 성장성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이익 성장률을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주 투자 절대원칙 책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 레슨 외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술주 투자 10가지 원칙이 알차게 담긴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투자의 절대 원칙 책을 추천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기술주 투자를 제대로 다룬 책은 처음이라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요.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내용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팁을 다양한 예시로 잘 풀어 쓴 책입니다. 아마 저자가 25년간 직접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다룬 내용이라 내용이 조금 더 깊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저 역시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고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덕분에 많이 배우고 많은 도움을 얻은 책입니다.
이러한 책 한 권으로 지난 25년간 꾸준히 활동한 애널리스트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주에 투자하시거나 혹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도서 구매 링크 참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